벌써 그 용담유사 강의가 용담가부터 시작을 했죠. 용담가, 그 다음에 안심가, 그 다음에 교훈가를 띄었죠. 그러니까 교훈가는 가장 장편이고 아주 방대한 내용의 것인데 이거는 구례에서 썼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구례에서 이제 남원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되게 구례에서 남원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제 순천에서 구례로 갔다가 구례에서 남원으로 가게 되는데 남원에 그 광안루가 있는 그 밑으로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밑으로 번화가가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에 한의원이죠. 지금으로 치면 약종상이 쭉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서영칠이라는 사람을 원래 이제 소개받고 이 서영칠이라는 사람을 이제 컨택을 하기로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경주에서 그 약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서영칠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약재를 내놓으면은 저쪽 지방에서 좀 귀한 약재를 여기 가면 이제 또 비싸게 팔고 그러는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좋은 약재를 가지고 내놓으니까 이제 그 노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전라도로 피신을 왔는데 내가 있을 곳을 좀 마련해 달라. 그런데 그 서영칠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역량이 있었던 지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약종상이라는 게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선 문장이 탁월하죠. 옛날에 이 약처방 쓴다는 게 그게 보통 그 대단한 한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수훈을 만나서 얘기를 몇 마디 떠보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죽은 거지. 이게 거물이구나. 알아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수훈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포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가 이렇게 모함에 몰려서 이렇게 전라도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서영칠이 입장에서는 참으로 귀한 분을 내가 모시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룡산성에 있는 아주 좋은 암자에다 거처를 이제 한가지게 마련해 드리는 그런 이제 수순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에 그 약종산 안쪽에 아마 우리 집에 좀 머무십시오. 당장 지금 제가 올라가서 자리도 마련하고 거기 또 도배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해놓을 테니까 여기서 계십시오 해가지고 10일간 또 체제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 또 그 사이에 또 쓰는 거죠. 이 교훈가라는 장편을 이제 구례에서 썼는데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돼서 남원의 당도에서 바로 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수훈이라는 분의 이 글을 읽어보면 정말 그 인간적이고 분명히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있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염속해서 쓸 수 있었을까? 이 한글 가사는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굉장히 유니크한 하나의 문학 작품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냥 쏟아내는 거죠,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안심가로부터 도수사 권학가에 이르기까지 8, 9, 10, 11, 12 한 6개월 사이에 방대한 사실은 작품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프로덕티브한 인간인가. 아마 나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나도 속필로 유명한데 이 양반도 대단한 속필이었던 것 같고 요새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는 자꾸만 그 텔레비를 보게 돼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필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용담유사를 오늘도 이 강의하기 전에 그건 100매를 지금 쓰고 나왔어요. 제가 쓰고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집필을 시작했으니까. 집필을 시작해서 여태까지 용담유사가 운문이고 한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운문에 맞추어서만 번역을 했지 완벽한 오늘날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한국어로 만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번역 작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러니까 운율이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 서술형으로 문장을 고치는 거죠. 고쳐서 그것만 읽으면은 쫙 알 수 있게. 근데 내가 한문 이거를 번역을 했지만 이 동경대전을 내가 번역을 했지만은 용담가를 독자적으로 번역하는 것만 해도 이런 분량이 될 것 같은데 이 용담유사를 이번에 번역하는 이 작업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역시 한글 가사의 위력 그 생생한 우리말 그러니까 이것이 최소한 19세기 중엽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말이죠. 우리의 지금 대부분의 한국말이 지금 한국말이 아니거든. 지금 이게 영어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를 말을 안 하는 사람도 다 영어를 쓰고 있거든. 나의 영혼을 뭐 육체가 갉아먹는다든가 뭐 만약에 이런 거 우리말 아니에요. 이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일기장에 쓰고 있는 언어들이 그 그대로 영역될 수 돼서 의미를 갖는 언어지 우리말이 아니라고.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데카르트의 용어고 기독교의 용어고 이게 전부 이러고 우리말이 아니에요. 말 자체가 지금. 그 우리말은 사실은 조선에만 해도 지금 동경대전 용담유사에도 그렇지만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뭐 그녀가 뭐 이런 말 없어. 그녀가 뭐 나에게 다가왔다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 전부 이광수의 작품 정도에서나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지. 뭐 그가 뭐 이런 3인칭도 없었고 1인칭은 더군다나 안 썼고 지금 언어는 변했단 말이에요. 이게 철학적인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말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지금 이 용담유사의 경우 서양 언어에 의해서 그래도 오염되기 이전에 우리말이 여기 고스란히 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여러분들 좀 무덤에 가서 뭐 파낼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지금 고고학적인 여기 지금 써 있는 이 용담유사의 언어가 고고학적 그 발굴 이상의 사실은 나는 이게 고조선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고조선의 언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불교에서 개교 동기 표어 자체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게 데카르트 용어예요, 이게. 에? 그 일제시대를 거친 그 지성인들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말이지, 거기 물질과 정신이라는 버디 마인드 듀얼리즘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근데 수은에게는 그런 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여기 그런 말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원불교의 개교 동기 뭐 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대적 문제의식이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는 벌써 개화라는 것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런 것이 그 정전으로서 그렇게 개교 동기 표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그 박중빈 당시에 물론 됐겠지만은 그런 것이 경전화되는 것들은 다 일제시대 때 거치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그 언어의 지금 시대성이라는 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용담유사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최소한 1883년에 판이 인쇄된 거고 쓰여지기는 1860년 되고,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그 이전에 이 사람의 그 벌써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던 그런 삶의 체험이 다 누적된 거니까 이 가사는 정말 내가 보기엔 너무 소중한 것이다. 너무 소중한 것이다. 난 아주 감격의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 이걸 보면은 지난주에 상당히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박진도 선생하고 나하고 농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걸 기획해서 18개 도시를 행진하고 거기서 이제 농민들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 그거를 도올TV로 또 방영을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번 선거에 농촌을 바르게 우리가 지원하고 바르게 건설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농촌에 어떤 자금이 투여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 효율적으로 농민들 자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어떠한 그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침으로써 우리나라 농촌을 하여튼 좀 개벽시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때 제가 엊그저께 프레스센터에서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선언문이라는 것을 낭독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나가겠지만은 오늘 상당히 그것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걸 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서 진보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진보라는 이름을 새겨넣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의 행복의 증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복의 증진을 고조선의 사람들은 홍익인간이라 불렀고 국가 공동체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가 끝나갈 무렵 19세기 중반의 최수우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계승하여 동귀일체라는 동학사상을 제창하였습니다. 동학사상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근대적 사유가 자생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수긍하는 테마입니다.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주체인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고등한 과학문명과 사회체제를 형성하였다 해도 인간은 자연체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연체인 인간은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자연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 바로 농산어촌입니다. 무분별한 독재적 경제개발의 사상이 농산어촌을 억압하고 축소하고 사람을 도시로 내몰아 효율적인 도시문명을 재건한다는 명분과 정책을 정당한 역사 발전인 것처럼 내걸었지만,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은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그 자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극한의 지경으로 치달았으며 급기야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천지대자연은 스스로 그러할 뿐입니다. 천지대자연은 스스로 그러하기에 스스로 건강한 밸런스를 지속합니다. 자연에 대한 문명의 파괴는 스스로 그러한 리듬을 괴멸시켜 왔습니다. 이제 자연은 무분별한 문명의 확대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비극도 그 문명의 한계를 예시하는 하나의 징후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너무도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특혜를
자연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치의 땅도 천지인 삼재의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환웅이 신단수 아래 신실을 개벽한 이래 아사달 모든 곳에 농촌을 건설하고 홍익인간의 교화를 실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자본주의, 자본의 횡포에 농락당하기만 하는 나약하고 빈곤한 먹을거리 생산지가 아니라 반만년의 역사와 지혜와 음양의 순환과 공동체 윤리의 보고이며 아사달 문화의 집약태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이야말로 이 지구상의 인간의 문명이 건설한 가장 슬기로운 문화의 정화입니다. 이 보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단절된다는 것, 즉 인류의 지혜가 손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묘한 생명선이 끊어진다는 것, 우리의 모든 낭만이 짓밟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천지의 화육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농산어촌은 사라져서는 아니 되는 인류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만 바르게 정립된다면 현 세계의 모범적인 농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팝, K-방역과 더불어 K-농촌의 이상적 모습은 인류에게 구체적인 삶의 이상을 던져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진을 기획하면서 삼강오략의 강약을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촌,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을 목표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론 5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행진은 이러한 삼강오략을 연역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 자체의 목소리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귀납적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산어촌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그 현황에 대해 우리 국민이 너무도 모른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운영의 방향에 관해 경중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들 서로 간에 인신공격이나 정책의 생산적 논의가 결여된 묵은 설화로부터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관심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단지 농어촌의 문제가 선거 표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천박한 상념 때문에 정치 판도에서 외면시된다면 이 나라의 희망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추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국민 모두에게 이 민족 역사의 모든 느낌을 담아 호소합니다. 다 함께 농어촌을 살리는 행진을 계속합시다. 농어촌이 살아나야 구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만세. 농어촌 살리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우리의 동학 사상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상당히 이 문장을 듣고 상당히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던데 상당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551페이지 하단 도수라는 것은 역시 도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정확하게는 1861년 12월 15일에서 25일 사이 한 열흘간 이 글을 쓰셨다고 사료됩니다. 서영철의 집에서. 그런데 이 도수사를 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모티프는 참모들, 수운이 거느렸던 참모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도 상당히 중진으로서 이 동학운동을 용담해서 같이 진행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해월 같은 사람이 그게 쉬운 인물이 아니잖아. 근데
거기 오는 이제 용담에서 가르치기 포독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그냥 꾸역꾸역 몰려드는데 폼 잡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걔들을 뭐 자기가 훈도한다 그러고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도한다고 그러면서 중간에서 또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그런데 이 엉터리가 많단 말이야. 이거를 수은이 생각하기에 그게 아닌데 근데 자기가 다 도통했다. 여기 도통했다는 말이 나오거든. 도통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특히 그런데 오는 사람들은 또 혹하기가 쉬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자기 실존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인도를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류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수사라고 하는 거는 이 중견 지도자들에게 쓴 것 같아. 이거는 거기다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는데 여기에 그 굉장히 그 수운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반주지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수운은 대개 그런데 하면 지식인이라고 그러고 문자를 쓰면서 폼을 잡는데 이 공부했다 하는 새끼들일수록 엉터리다 이거야. 여기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거든. 참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고 해서 바르게 도를 닦아야 할 것이 바르게 도를 닦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에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도수사만 해도 애타는 그 수운의 소위 지도자로서의 수운의 애타는 심정 그러면서 그 용담 연원의 정통성을 클레임하는 거. 내가 말하는 용담 연원의 정통성은 이러하다 하는 것을 클레임한 거예요. 이게 광대한 이 천지에 정처 없이 발정하니 여기 발정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이정표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발정이라는 건 여행을 떠난다는 의미죠. 정처 없이 발정하니 우룰한 인의 회포 붙일 곳 바위 없어. 우리나라 노래도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청녀를 벗을 삼아 여창의 몸을 비겨라고 했죠. 비겨. 여기 비겨라는 거는 여창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행길에 여인숙의 조그만 창문에 이게 상징적인 거죠. 여창의 몸을 비겨라는 거는 여인숙 창가에 몸을 이제 의지하다, 기대다. 비교라는 게 그 의지하다 그런 말이야. 여창에 청녀라는 거는 명화주 지팡이죠. 단연생이 아닌 1년생 이게 지팡이죠. 풀이죠. 그 풀을 하여튼 명화주를 가공해서 만든 아주 가볍고 좋은 지팡이죠. 정선아리랑에도 이런 뭐 청녀를 벗어삼아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데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여기 또 전전반측하다가서 호련히 생각하니 그러니까 전전반측이라는 거는 이제 시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거죠. 전전반측이라는 건 몸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전전반측 이거 사전 찾아보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전반측하다가서 호련히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대한 이 천지에 정처 없이 발정하니 우르르한 이는 회포 붙일 곳 바위 없어. 청녀를 벗을 담아 여창의 몸을 비겨 전전반측하다가서 호련히 생각하니 이게 쭉 들어보시면 얼마나 이 사람 문학성이 이게 노래 가사로 쳐도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망망한 이 대 같은 이 천지에 그저 지팡이 하나 짚고 내가 여기 용담을 떠나서 여기 전라도까지 지금 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 심정이 사실 얼마나 정직하고 이 지금 얼마나 그 막막하고 한심하고 야 내가 왜 그 이렇게 떠나야만 했느냐 하는 이 아주 그 실존적인 그 쓸쓸함과 이 고생스러웠다 그럴까 이게 참 잘 표현이 된 적이죠. 그러다가 호련히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호련히 생각할 때 떠올리는 건 자기가 이렇게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좀 그 호랑닭 말 것 같은 놈들이 물을 흐려가지고 이게 잘못 전달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좀 아름다운 이 포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라도 갔다는 사건을 우리는 그냥 그 수운의 하나의 연보로서 그냥 멋있게 그것도 있지만 사실 이거 보면은 수운의 심정이 상당히 찹찹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나도 또한 이 세상에 천운이 만극하여 만고 없는 무국대도를 여몽여각 받아내. 이건 앞으로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할 거 없죠. 만고에 없는 무국대도를 꿈에선지 그 생시에서든지 그걸 어떻게 받아내서 그런 것이 내가 무국대도를 받게 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엄청난 이 득도라는 체험이 의심할 바 없이 수운의 삶을 지배한 거죠. 그리고 그 득도로 인해서 자기 삶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미 확고하게 변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졌다. 그 사명감을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용담의 좋은 풍경을 배경으로 그 구미용담에서 얼마나 거기가 아름답냐 이게 그 풍치 좋은 곳에서 안빈낙도를 했다 이거지. 내가 돈은 없지만 만고 없는 무국대도를 이렇게 받아서 하느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하다가서 안빈낙도 하다 그러니까 뭐 가난해도 좋고 어떻게 견뎌보자 그러고 뒹굴뒹굴 하는데 불과 1년 지난 후에 불과 1년 그러니까 1년이란 기간을 이 사람이 그 자기 득도를 자기 스스로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그랬죠. 그래 가지고 1년을 지난 후에 포독을 시작했더니 원처 근처 멀리서부터 원처 근처니까 이거는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원처 근처 어진 선비 풍우같이 풍우 바람비처럼 모여드니 낙중우락 아닐런가. 즐겁고 또 즐거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낙중우락이 즐거운 중에 또 즐거울 게 아니겠느냐. 또 웃자. 이내 좁은 소견으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포독을 시작했더니 이렇게 몰려들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면 이내 좁은 소견으로 그러잖아요. 참 이 사람 표현이 뭐 내가 대단한 득도를 해서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각자다 이게 아니에요. 그저 좁은 소견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교법 교도 여기 이 교법 교도하다가서라고 그러는데 교법은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여기 분명히 좀 뭐가 있단 말이야. 법이라는 게 좀 더 하여
개념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원리적인 그런 것이 법이고, 도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 길, 도달하는 길. 그러니까는 법을 가르치고 도를 가르쳤다. 이거 꼭 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교법, 교도하다 가서 불과 1년 지난 후에 망창한 인의 걸음. 아주 망창하다. 망창하다. 망창하다라는 게 뭐 멀리 아득하다 이런 말이지만은 황량한 곳을 내가 걸어간다 이런 얘기죠. 망창한 인의 걸음 불일발정하자 하니. 그러니까 여기 불일발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 불일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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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불일이라는 게 뭐죠? 갑자기. 이건 불현듯이. 이런 게 불일이라고 그러죠. 불일. 그러니까 아유 안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결심하고 그냥 무조건 전라도 지역으로 떠나게 된 거죠. 불일발정하자 하니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연락이 끊어지고 이렇게 돼서 내가 참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면서 그동안 겪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도를 좀 제대로 닦아라. 이게 도수사다 이거야. 에? 아시겠죠? 이 도수사의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절절합니다. 절절해. 절절하고 우리가 굉장히 생각할 게 많단 말이죠. 이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사는 아름다운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